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뷰티풀 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직장인입니다만 주식으로 더 법니다 라는 책. 자, 이게 여러분 보여드리면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마음에 딱 와닿으시죠? 예, 직장인입니다만 주식으로 더 법니다. 이 세 명의 저자가 있는데요. 직장인으로서 투자자로서 같이 활동을 하면서 계좌가 엄청나게 성장을 한 그런 어떤 계좌 성장 보고서 이 책을 기획하신 우리 권호태 기획자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하면서 이 세 명의 성공 스토리에는 무엇이 들어있는지 그 내용을 한번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책을 직접 인터뷰하시고 기획하시고 만드신 우리 권호태 기획자님을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네. 간단하게 본인 그래도 우리 뷰티풀 구독자분들에게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저는 앞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직장인입니다만 주식으로 더 법니다라는 책을 기획하고 저자분들을 인터뷰한 권호태라고 합니다. 네. 그 저자분들이 이제 저희 책 제목처럼 지금도 직장을 다니고 있는 상황이라서 개인정보나 얼굴 노출이 좀 어려워서 제가 대신해서 나오게 됐습니다. 네네. 그리고 우리 권호태 기획자님도 이 세 명의 저자처럼 직접 지금 투자를 하고 계시죠? 예, 투자도 개인적으로 많이 하고 있고 기존에도 이제 경제 콘텐츠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회사에서 좀 오래 일을 했었습니다. 네네네. 월급쟁이 투자자 3인의 계좌 성장 보고서인데 이 책을 만들기 위해서 이분들 인터뷰를 하셨잖아요. 네네. 하면서 뭘 느꼈습니까? 우리? 인터뷰를 할 때는 처음에는 그냥 궁금해서 사실 인터뷰를 하기 시작했었거든요. 나름대로 좀 성공한 분들이니까 예, 어떻게 성공했나 해가지고. 그렇죠. 어떻게 하면 이렇게 주식을 잘하는 거지, 어떤 우여곡절이 있을까, 이렇게 처음에 시작을 호기심 때문에 이제 시작을 했었고, 네네. 이제 그 다음에 이분들하고 좀 인간적으로 가까워지면서 이 얘기가 재밌겠다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원고를 쓰고 이제 과거의 얘기를 조금 더 자세히 하게 됐는데 그때 느꼈던 거는 솔직한 심정으로는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고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는 뭐 그분들이 그렇게까지 직장 생활하면서 그렇게 해야 되나 그걸 얘기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는. 엄청 많이 들어갔었고 그래서 저도 제 투자 생활에 좀 반성을 많이 했었던 계기가 됐었습니다. 코스피가 그 사상 첫 9천을 6월 22일로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또 돌파를 했는데 그 다음 날 바로 13% 빠졌어요. 삼전 하이닉스가. 그러면서 지금은 다시 또 7,000대를 회복을 했다가 지금 다시 또 6,000대로 내려간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상 이렇게 많은 사이드카와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된 적이 없는데 뭐 사실 이건 여러분도 예측하셨겠지만 너무나 단기적이고 투기적인 자금이 주식시장에 들어온 탓이겠죠. 어쨌든 최근은 그래서 밸류 이야기하는 분이 별로 없습니다. 실적, 밸류 이런 거 관계없이 이 수급 때문에 지금 너무 시장이 흔들리고 있거든요. 한국 증시 상황을 앞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지극히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저희끼리는 뭐 시쳇말로 지금 완전 조울증 증시다. 조울증. 네. 그렇지 왔다 갔다 하니까. 그렇죠. 이렇게 근데 또 좋을 때 정말 한없이 사이드카가 매수 사이드카가 걸리고 안 좋을 때는 매도 사이드카가 걸 정도로 이제 변동성이 크잖아요. 네네. 이게 오늘이 7월 20일인데 7월 20일까 7월 한 달간 사이드카가 걸린 횟수가 10번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사실 그냥 사이드카가 없는 날이 없다라고 보는 게 맞는데 그래서 저희끼리는 이거를 이제 예측하는 게 사실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이게 언제든 기쁠 수도 있고 언제든 나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증시 상황에서는 뭔가를 예측하는 게 좀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얘기를 저도 이제 작가분들하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럴 때는 차라리 체력을 길러주는 게 낫다. 체력을 기른다는 건 뭡니까? 다시 이제 기회가 오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밤새서 공부를 할 거고 내일은 무슨 투자를 할까. 지금은 그냥 안 쳐다본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차라리 이제 내가 좀 더 힘을 낼 수 있을 때까지 그때까지 좀 체력을 키워두고 그리고 계좌도 사실 현금을 확보해 두는 게 제일 좋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네. 책에 이렇게 내용을 보니까 시장이 아무리 잘 나가더라도 1년에 적어도 두세 번은 급락이 온다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초보 투자자분들이 알아둬야 할 급락 신호. 이걸 좀 설명해 주신다면. 급락 신호 이것도 지극히 개인 투자자들의 기록을 바탕으로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처음엔 웃자고 했던 말이 있었어요. 주가의 고점은 내 가슴이 웅장해지고 캡처하고 싶을 때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걸 처음엔 웃고 넘겼는데 요즘 같은 시장을 보면 이게 좀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캡처하고 싶다는 건 화면을 캡처해 놓고 싶은 거예요. 맞습니다. 내 계좌의 지금을 캡처하고 어딘가에 자랑을 하고 싶거나 누군가한테 알리고 싶거나 이런 마음이 들 때가 고점이라고 하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는 그냥 웃자고 한 얘기였는데 지금은 조금 진지하게 보고 있는 측면이 뭐냐면요. 누구나 이제 투자를 하기 시작하기 전에 그냥 생각 없이 샀어라고 말은 하지만 마음속에 기대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누군가는 나 은행 금리보다만 많이 벌면 돼. 또 누군가는 뭐 한 30%만 혹은 2배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내가 갑자기 계좌를 보니까 놀랐어. 나의 마음을 주체하지 못하겠어라는 건 기간이든 수익률이든 내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갔던 거잖아요. 빠르게. 내가 생각한 것보다 이상. 그러니까 이제 캡처를 하고 싶고 가슴이 막 뛰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그게 좀 고점이다. 네, 왜냐하면 그게 실제 주가의 고점은 아닐 수 있는데 그때부터는 자기 통제력을 넘어선 상태의 계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래의 계획보다 넘어선 상태이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조심을 해야 된다라는 말을 지금처럼 하락이 하고 있을 때 다시 한번 되새기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이 영상 보시는 많은 분들 중에 지금 창이 파란색인 분들은 뭐 가슴이 웅장해지는 게 뭐야, 뭐 이걸 잘 모르실 수도 있는 분도 있는데 아마 그걸 느껴보신 분도 있고 그때가 좀 고점이었구나. 물론 아주 장기적으로야 그때가 진짜 그 주가의 고점은 아닐 수 있겠지만 코스피가 너무 과열돼서 조만간 큰 조정이 다시 발생할 거다라는 우려도 있는데 진짜 지금 뭐 6천 중반대까지 내려왔는데 여기서 더 큰 조정이 생긴다 그러면 안 될 것 같긴 한데 만약에 여기서 조금 더 조정이 온다라고 하면은 그 조정 가능성과 예상 시점은 우리가 참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 뭐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선 지금 하락이 한 2달 조금 안 되게 계속 지속적으로 내려오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사실 V자 반등은 조금 쉽지 않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령 V자 반등이 나오더라도 그걸 놓쳤다고 아쉬워하면 안 되는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반등이라는 표현 혹은 급락이라는 표현이 하루아침에도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네. 예를 들면 지금 이틀째 2거래일 연속으로 매도 사이드카가 나왔는데 내일 매도 사이드카가 나오면 그거를 반등이라고 표현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사이드카가 걸릴 정도니까. 근데 그거를 놓치더라도 충분히 좀 조정 이런 증시 상황이 조금 지속될 수 있을 거라는 각오로 기다리고 맞이하는 게 좀 더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 반등을 많이 보여줬잖아요, 그동안에. 그러니까는 머릿속에 잔상이 남아있죠. 이렇게 빠지고 그 다음날 쫙 또 올라가는 모습을 상상을 하면서 이렇게 되는데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서 보면은 그 계속해서 떨어질 때도 보면 반등과 하락을 계속 반복하면서 하락을 하는 모양이니까 대장주는 보통 고점 대비 15에서 30% 정도 조정받으면 반등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책에 써 있어요. 최근에 삼성전자가 역대급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반등 시점을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본다면은 지금 이제 오늘 우리가 이 영상 찍고 있는 이 시기도 보면은 약간 20만 원대 한 중반 이 정도인데 언제쯤 반등 시기를 예측할 수 있을까요? 네, 우선 좀 부연 설명을 하고 싶은 게 요게 아마 책에 있는 내용 중에 굉장히 많은 매매 내역 사례들이 있는데 네네. 그중에 아마 하나의 사례에서 그 문장이 나왔던 걸로 기억을 네네. 합니다. 그래서 이건 사실 상승장일 때 그러니까 시장의 상승을 이끄는 대장주일 때의 상황이고 지금처럼 하락장에서 이제 30% 빠졌으니까 반등이 나올 거야 이런 수치적인 표현이 아니라 그냥 통상적으로 장이 좋을 때 이유 없이 대장주가 하락이 나오면은 뭐 이 정도 지점이면은 매매할 구간은 나오지 않나 이 정도인 거지 이게 다시 신고가를 돌파하는 급등이 나온다는 신호라는 의미로 쓴 건 아니라는 걸 우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해주신 그 삼성전자의 반등 시기 이거는 사실 앞선 질문하고 저는 동일하게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매도 사이드카가 걸렸으니까 다음 날이라도 매도 사이드카는 걸릴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단기적 반등은 저는 내일 아니라 그냥 오늘 오후에라도 나올 수 있는 증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네. 다만 사람들이 혹은 저도 개인적으로 좀 기대를 하는 다시 이제 전고가를 가기까지는 그래도 최소한 몇 달의 시간 정도는 지켜보고 있어야 결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가가 하락할 때는 매수 기회다 이렇게 141페이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하락장에서의 매수 타이밍 잡는 것도 대단히 중요할 텐데 특히 이제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좋은 대장주에는 올라탔지만 수량이 작아가지고 아쉬운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장을 잘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락장에 매수 타이밍 잡는 거 어떻게 잡는 게 좋을까요? 우선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하락장에서는 매수 타이밍을 잡지 않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럼 뭐 투자는 언제 하느냐 거냐? 뭐 이렇게 있는데 사실 내가 느끼기에도 하락장이고 남들이 느끼기에도 하락장이면 하락할 확률이 더 높다라고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네. 상황입니까? 그러면은 하락장에서 매수 타이밍을 잡는다는 건 하락을 결국엔 감내하겠다는 건데 네. 사실 그거를 현실적으로 내가 진짜 바닥에서 완전 진 바닥에서 잡는다는 거는 현실적으로 조금 어렵죠. 그래서 내가 조금 늦더라도 예를 들면 지금부터 반등이 40% 이상이 나온다고 가정을 했을 때 중간에 5% 10% 구간에서 그 정도의 수익을 가지는 것도 사실은 지금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 하락장에서는 언제 매수 타이밍을 잡느냐 이것보다는 언제 조금 증시가 진정이 됐느냐 혹은 지금 반도체에 몰려있는 수급들이 다른 데로 단기성으로 이제 쇼커버리처럼 단기성으로 올라오는 게 아니라 추세 전환을 하는 걸 충분히 보고 기다리는 게 조금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락장이 지금 펼쳐지고 있다고 해서 그냥 감으로 이 정도에서는 그냥 매수를 하면 무조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건 위험할 수 있다. 네, 이런 이야기죠. 맞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가 이제 과거에 이제 기관에서 이제 투자를 좀 하셨던 분을 만나갖고 얘기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네네. 장이 계속 빠지니까 이제 궁금해서 여쭤봤죠. 이제 뭐 기관 투자랑 개인 투자랑 다른 점이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그분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개인 투자자가 유리한 부분이 있다. 어떤 겁니까? 여쭤봤더니 기관에서는 어떤 선택이든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매수든 매도든. 물론 그분이 속한 집단만 그럴 수도 있지만 근데 개인 투자자는 아무것도 안 해도 안 할 수도 있는 선택권이 있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무언가를 해야 된다라는 압박 때문에 그 장점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말을 듣고 좀 다시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네. 현금 보유도 하나의 투자가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인데 맞습니다. 기관보다는 개인이 그런 면에서는 유리하다. 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AI 투자 규모가 너무 커지면서 버블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자본적 지출과 이 투자들이 과연 이게 이 수익으로 환원이 될 거냐라는 의문인데 기획자님이 지금 AI 시장을 봤을 때는 좀 어떻게 이 AI에 관련된 것이 좀 과열됐다. 좀 약간 너무 과장되어 있다. 이 가치가 뭐 그렇게 보시나요? 아니면 아니다라고 보시나요? 어떻습니까? 저는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지금 과열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최고점 대비 한 40%까지 내려온 지금 상황에서는 더더욱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과열이라고 보기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이게 과열이다 아니다의 측면을 측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저는 과거에 한국의 기업들은 대부분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하죠. 네네. 그것 때문에 실적이 잘 나와도 박스권을 넘어가지 못하는 네네네. 경우가 많았었는데 이제 작년부터는 사실 그 계산 방법을 조금 과거의 한국이 아니라 글로벌의 기준으로 맞춰서 보자면 사실 지금 비교할 수 있는 군들이 대부분 미국에 있는 기업들이나 네. 다른 글로벌 기업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대비해서 본다면은 과거에 너무 저평가돼 있었을 뿐인 거지 지금의 가격이 과열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다만 기간이라는 게 또 있지 않습니까? 과열에는 기간적인 측면에서는 단기적으로 너무 오르기만 많이 했다라는 측면에서는 그건 과열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너무 단기간에 올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당연히 경계심도 있는 거고 과열이라는 볼 수 있지만은 순수하게 밸류로 보면은 뭐 현재 가격이 그렇게 또 조정을 받았고 하니까 절대 비싼 건 아니다 이런 의견을 주신 것 같은데 AI 데이터 센터의 투자가 커지면서 이제 반도체, 전력, 에너지 산업까지 이제 같이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AI 시대의 가장 큰 투자 기회는 어디 있다고 보시나요? 반도체는 이미 뭐 굉장히 많이 올랐고 전력 인프라나 뭐 이런 쪽은 퍼는 높긴 한데 뭐 가격이 그렇게 엄청나게 올랐다고 보기는 현재 어려우니까 어느 쪽에 더 큰 투자 기회가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사실 산업의 성장 가능성이나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말씀하신 부분들 전부 다 기회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가격 조정이 많이 나오긴 했지만 뭐 작년이나 올해 초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계속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여줬었고요. 근데 이 부분은 사실 산업적인 측면보다는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수급적인 측면을 볼 수밖에 없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기사를 봤는데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거랑 관련된 레버리지 인버스 상품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만 전체 거래 대금의 83% 정도가 지금 몰려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사실 나머지 17%의 거래 대금이
반도체, 전력, 에너지, 뭐 기타 등등의 다른 산업으로 분산이 되어도 가장 큰 기회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종목을 볼 때 우리가 돈이 몰릴 가능성을 먼저 본다고 해주셨는데 정책 수혜, 미국과 중국발 트렌드, 뭐 AI, 2차 전지, 로봇 이런 테마 중에 추천할 만한 어떤 상품이 있을까요? 우리가 투자자들이 투자할 때. 이건 작가분들하고도 얘기를 해봤었는데요. 네네. 우선 첫 번째는 반도체입니다. 여전히 돈이 몰릴 가능성, 그 책에도 매매 사례들이 좀 있는데 네. 그 돈이 몰릴 가능성의 대표적인 증거는 최근에 돈이 몰렸던 산업이나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대부분의 거래 대금이 반도체에 가 있기 때문에 반등이 나온다면 반도체를 첫 번째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시 반등이 나온다면 두 번째로 가능성을 높게 보는 건 반도체 소부장 장비주들에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코스피가 빠지면서 코스닥에서는 사실 굉장히 좋은 실적과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더 많이 빠진 기업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거래대금이 반도체와 그 관련주들에 몰려있는 상황이면은 사실 다시 반등이 나오더라도 이미 돈이 많이 몰려있는 곳에서 우선 나오고 그 다음 순서로 이제 말씀하셨던 그 반도체의 산업으로 혹은 돈들이 퍼져 나갈 수 있는 곳들을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때 그 피지컬 AI 기대감으로 급등했던 로봇 주가가 최근에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뭐 현대차 특히 이제 크게 조정을 좀 받으면서 50만 원 밑으로 내려왔는데 로봇주가 다시 반등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트리거가 있다면 어떤 거라고 봐야 될까요? 사실 제일 좋은 거는 그 사람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것들이 직접 나오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피지컬 AI 시대가 왔네, 혹은 피지컬 AI 관련 산업을 하는 곳들이 실적이 좋게 나오기 시작했네라는 건데 사실 현실적으로 이거는 단기간에 발생하기는 좀 어려운 트리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이제 또 수급적인 측면을 봐야 되는데 국내장에서 보자면은 사실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상장과 관련된 소식이 제일 빠른 트리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좀 사례를 말씀드리자면 스페이스X도 지금 상장을 했는데 네. 상장하기 이제 뭐 6개월 혹은 그 이상부터 이제 그 상장 기대감으로 관련된 기업들이 계속 상승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지금 이제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IPO 소식이 이제 좀 주목을 받고 혹은 여기에 좀 힘이 들어가는 모습들이 생기면은 그게 상승의 신호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대차에 대한 어떤 이런 관심들이 있다 보니까 보면은 상품들도 뭐 코덱스, 현대차, 로보틱스, 밸류체인, 탑3 플러스 뭐 이런 엄청나게 긴 이름인데 네. 이런 뭐 현대차와 관련된 로봇 밸류체인에 집중하는 ETF들이 있는데 이런 ETF는 어떻게 괜찮을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것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로봇 관련주들에 대한 산업의 기대감이나 성장 가능성은 충분하기 때문에 저는 매력적인 상품이라고 봅니다. 다만 매수를 하는 시기냐를 보자라고 하면 저는 충분히 지금 시장에서 다른 산업과 섹터로 돈이 조금 퍼지는 모습을 본다든지 혹은 반도체의 급등락이 조금은 진정이 되는 시점에 매수 시기를 좀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우리 그 권호태 기획자님하고 지금 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책이 직장인 3명의 주식계좌 성장기를 다룬 내용입니다. 아마 일반 직장인들한테 굉장히 관심이 있을 만한 내용인데 이 3명의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뭐 다 상황은 좀 다르겠지만은 대략 직장 생활을 하면서 자산 어느 정도로 성장을 시켰나요? 저 일단은 그 금액으로 산정을 하지 않았고요. 저희가 처음에 섭외를 할 때 그 급여 명세서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리고 그러면 연봉이 계산되고요. 그래서 실수령의 기준으로 월급보다 투자 수익이 더 컸으면 1년치가 그러면은 이제 수익을 한 2년 정도는 유지했던 야, 분들. 그러면은 뭐 예를 들면은 내가 연봉이 한 5천이다. 네, 그럼 그분은 주식 투자를 병행해 갖고 연봉 1억이 된 거네. 그렇죠. 대단한데요. 그러니까는 왜냐하면 이제 이거는 월급을 받는 분들이 그 뭐 사실 주식을 해서 뭐 3천을 벌었다, 5천을 벌었다, 1억을 벌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1억을 벌었다 그래도 나 100억 갖고 투자했어 이러면 그분은 그렇게 잘하는 거는 아닌 거고 지금 본인이 벌어들이는 급여 명세표의 연소득에 비해서 거의 그러니까 거의 연소득만큼 네. 이렇게
낸다는 거는 시드가 그렇게까지 엄청나게 많은 분이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진짜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게 좀 살펴봤는데 거기 나오는 내용들로 지금 질문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였느냐. 2025년도에 최애 섹터 중에 하나가 조선주였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네. 기획자님께서는 올해 주목하시는 섹터가 있다면 어떤 거일까요? 이것도 아까 답변하고 좀 비슷하게 말씀드릴 네네네. 수밖에 없는데 세 분 다 사실 그 최애 섹터가 조선주였다고 했던 분은 한 분이었고 세 분 네. 중에 그래서 이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 분한테 올해 뭘 보고 있냐 이렇게 여쭤봤더니 1순위 반도체, 2순위 이제 반도체 소부장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뭐 기타 의견으로는 그 K뷰티나 혹은 K팝처럼 이제 앞에 K자가 붙어 있는 친구들을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왜냐하면 네네. 지금 하락장에서 그 쇼핑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상승이 좀 있었고 마찬가지로 화장품 주들도 나쁘지 않은 상황이 그러니까 증시 하락에 비해서 나쁘지 않은 상황을 보여줬는데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라고 여쭤봤더니 그분은 이제 저희가 말하는 대표 산업들은 사실 이해관계가 너무 복잡하게 얽혀 있다. 예를 들면 반도체가 잘 돼야 전력도 잘 되고 전력이 잘 돼야 뭐 다른 에너지도 가고 피지컬 AI에서 연결이 되고 또 그리고 조선이나 방산 같은 경우는 또 이제 국제 관계에서 이제 계약 관계라든지 이런 예측할 수 없는 것들이 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뭐 뷰티나 엔터사 같은 경우에는 다이렉트로 그냥 거래를 하고 실적이 찍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추적하기가 좋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좀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지극히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미국에서 주파수 경매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요 이제 경매가 끝났으니까 이제 이 통신사들에서 다음 이제 계획을 발표해야 되는데 그 발표에 이제 국내 통신 장비주들이 조금 수혜를 입을 만한 발표가 있을까 이걸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 성장하는 과정에서 손실 보는 기간에는 힘들었을 텐데 어떻게 극복했느냐. 개인 투자자를 위한 기획자님만의 멘탈이 좀 터지지 않는 마인드 세팅법이 있다면 투자를 하면서 우리가 지금과 같은 이런 조정장이나 이런 거는 뭐 무수히 겪어야 될 텐데 이럴 때 좀 멘탈이 안 흔들리는 마인드 세팅법이 있습니까? 저희가 이 책을 쓰면서 이제 이분들의 거의 1년 반 정도의 투자 생활을 거의 계속 추적을 하면서 네. 책을 썼었고 그 전에는 투자를 어떻게 시작했는지부터 사실 책이 써 있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대부분 한 번씩 소위 말하는 깡통을 찼다라고 하죠. 이런 경험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좀 제기를 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과정들을 거치면서 사실 다른 투자분들은 아닐 수도 있는데 최소한 이 세 분의 투자 라이프를 보면서 느꼈던 거는 사실은 꾸준함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한순간에 인생이 바뀐다거나 한순간에 정신을 차린다거나 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았던 것 같고요. 그냥 아픔에도 불구하고 슬픔에도 불구하고 화남에도 불구하고 계속 꾸준하게 나아가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좀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니까 사실 굳이 투자가 아니더라도 저희는 살면서 식음을 전폐해야 되는 일이 종종 생기지 않습니까? 뭐 안 좋은 일이 다른 쪽으로. 근데 네. 그때 그런 위기가 겪었을 때 어떻게 다시 재기하셨나요?라고 하면은 사실 다시 밥을 먹고 잠을 자고 운동을 하고 하면서 재기를 했었는데 당연히 투자에서도 특별한 비법이 아니라 그 꾸준함을 계속 유지하는 게 특별한 방법이라면 방법일 수 있고요. 최근에 또 이제 여쭤봤었습니다. 하락장이 너무 심하니까 요즘에 어떻게 멘탈 관리를 하시나요 했는데 다수의 답변으로는 주로 운동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걷기나 산책처럼 주식시장에 단순히 멀어지는 게 아니라 내 몸이 지금 너무 힘들어서 다른 힘든 걸 잠깐 있는 시간을 좀 만들려고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네. 크게 뭐 다른 점은 없네요. 예, 좀 약간 꾸준함 그리고 좀 멘탈을 지키기 위한 아까 뭐 운동 얘기도 하셨고 최근에 삼전 닉스 급등 시기에 주식에 관심이 없던 주린이들이 많은 수익을 기대하고 주식시장에 많이 유입이 됐습니다. 이제 그거와 관련된 게 또 한 종목 레버리지 ETF인데 책에는 주린이를 위한 시장은 없다라고 하셨거든요. 아, 네네. 그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그만큼 차갑다는 걸 사실은 냉정하다. 네, 맞습니다. 그걸 그렇게 쓴 표현인데 처음에 주식을 하면은 사실은 혹은 뭐 커뮤니티나 타인에게 얘기를 할 때 저 주린인데요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누군가는 가르쳐 줄 수도 있고 도움을 줄 수도 있는데 사실 투자를 시작하고 나면은 그거를 봐주는 사람은 없거든요. 저도 사실 이거를 좀 나중에 가서 느꼈는데 대학교 때 제 친구가 이제 경제 전공을 했던 친구가 있는데 첫 수업에 딱 들어갔는데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다고 해요. 주식 시장에 들어온 이상 너네가 지금 등교를 하면서 길에서 나물 파는 할머니도 봤을 거고 너네가 지금 학교를 하고 나서 알바를 할 수도 있을 거고 그리고 네가 지나가다가 이제 너무 부자여서 이 돈이 있었나 싶은 부자들도 만날 수 있을 거다. 근데 그게 주식 투자를 하는 순간 아무도 그 돈이 어디서 왔는지 어떤 돈인지 배려를 해주지 않는다고. 근데 그거는 사실 투자를 시작할 때도 몰라요. 근데 하락이 되고 나면은 손실을 보고 나면 아, 이 돈이 어떤 돈인데 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좀 어떻게 하면 그렇게 차갑고 냉정하다라는 걸 표현을 할까 해서 고민을 하다가 쓴 게 이제 주린이를 위한 시장은 없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런 주린이들도 안정적으로 좀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 그런 방법이 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방법인가요? 우선 주린이를 벗어나는 과정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주식 투자를 통해서 안정적인 수익이 꾸준히 난다라는 사실은 혹은 방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걸 깨닫는 게 주린이를 벗어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와서 커뮤니티에 그런 걸 많이 봅니다. 예금이나 적금이나 이런 상품들을 올리면서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이 있다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할 때 예금보다 더 많이 벌기 위해서 시작을 하는데 사실 주식 투자 시장에 발을 내딛는 순간 사실 손실을 피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 세 분들 외에도 굉장히 여러 투자자들 더 잘하시는 분들도 만나서 인터뷰를 했었는데 그런 분들은 100%의 승률을 자랑하는 투자를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 분들은 뵌 적도 없고 투자를 하면서 수익과 손실이 반복이 되는데 단지 수익이 나는 투자가 더 많을 뿐이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그거를 누군가가 안정적으로 꾸준한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 방법을 찾는다면 저는 얼마를 내서라도 그분에게 주식사를 배워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는 뭐 누구나 투자 시장에서 손실을 경험을 하고 네. 100% 이기는 투자를 하는 사람은 없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투자의 승률을 높이는 거에 노력을 한다. 뭐 그런 맞습니다. 이야기죠. 아,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반대로 얘기하면은 뭐 질 때도 있고 이길 때도 있는데 질 때는 손실을 좀 최소화하고 네. 이길 때는 이길 때 좀 많이 이기는 뭐 이런 방법. 네. 우리가 왜 고스톱 칠 때도 그런 이론이 좀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식에서 공격이 중요하냐 수비가 중요하냐 뭐 이런 얘기하면 뭐 다 다르겠지만 수비가 일단 중요하다. 일단 잃을 때 너무 많은 손실이 생기면 안 된다. 네. 뭐 이런 얘기하고도 좀 일맥상통하는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 기획자님이 보시기에 개인 투자자들 인터뷰하시면서 많은 걸 느끼셨겠는데 주식시장에서 손실을 발생시키는 개인 투자자들 그러니까 안 좋은 습관, 안 좋은 행동 네. 뭐 이게 주린이일 수도 있고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요거는 앞선 답변하고 조금 연결해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니까 투자를 하면서 손실은 언제든지 발생을 할 수 네네. 있습니다. 지금처럼 이유 없이 하락을 하는 경우도 있고 테러나 전쟁이 발생할 수도 있고 혹은 개인 기업이 유상증자를 갑자기 발표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코로나 때처럼 뭐 전염병이 돌 수도 있고 그때는 사실 예상 범위 밖의 일들이니까 무조건 하락을 맞을 수밖에 없거든요. 뭐 이거는 다 공통적인 거라서 이런 부분들을 전부 언제든 하락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염두에 두지 않는 게 제일 안 좋은 습관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들이 주식시장에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한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실제로 그렇게 하는데 대부분의 주식 공부가 새로운 정보나 내가 몰랐던 걸 이해하는 데 집중이 돼 있는 것도 안 좋은 습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증권사 리포트를 보거나 뭐 텔레그램 채널을 본다거나 기사를 본다거나 기업 공시를 본다거나 하는 것들은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투자에 활용할까인데 대부분 손실이 나는 거는 그 동일한 정보를 놓고 내가 어떻게 매매를 하느냐 여기서 이제 사실 손실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책에 있는 내용을 좀 소개를 드릴 수밖에 없는데 한 분은 이제 투자를 하면은 한 10번을 한다 치면은 한 7, 8번은 이기는 투자를 했는데 계좌는 손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의 매매 내역을 이제 다시 다 되짚어 보기 시작한 거죠. 그랬더니 이제 7, 8번 이기는데 한두 번 크게 깨지니까 손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생각을 했던 게 내가 투자를 하기에 얻었던 아이디어나 이런 방식은 틀리지 않았는데 틀렸던 거는 비중이었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내가 아무리 확신을 가지는 투자가 있어도 비중을 전부 동일하게 세팅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는 확신할 수 없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 안 좋은 습관을 고쳐 나가면서 이제 계좌가 성장했던 케이스가 있었고, 또 한 분은 굉장히 단타만 열심히 하시던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회사 일이 너무 바빠져 갖고 이제 MTS를 못 보는 상황이 있었는데 며칠 뒤에 봤더니 계좌가 플러스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나는 단기 매매를 하면 안 되는구나 깨달아서 이제 과거의 습관들을 이제 고치기 시작을 한 거거든요. 물론 그것도 단기간에 된 건 아니고요. 이것처럼 이제 시장의 상황하고는 조금 별개로 내가 할 수 있는 투자, 나한테 적합한 투자, 내가 조금 더 나의 가능성을 더 펼칠 수 있는 투자 방식이 각자마다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자신이 어떤 안 좋은 습관을 갖고 있는지 돌아보거나 혹은 다음엔 이런 식으로 개선을 해봐야겠다라고 그걸 돌아보는 시간이 압도적으로 적은 것 같더라고요.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래서 저는 새로운 정보나 지식을 습득하는 것만큼 내가 어떤 안 좋은 습관을 갖고 있는지, 내가 고쳐야 될 점은 뭔지 그거를 찾아나가는 시간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현금 비중 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같은 하락장에서 개인 투자자가 할 수 있는 거 한 4가지 정도 선택권이 있는데 네네. 하나는 관망하는 거, 하나는 손절하는 거, 하나는 추가 매수를 하는 거, 하나는 다음에 새롭게 떠오르는 섹터나 산업이나 종목을 매수를 해서 그걸로 이제 멘징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중에 선택권 2개는 내가 다른 종목을 사거나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현금이 있어야만 되잖아요. 그 현금이 없다는 거는 그 가능성의 50%를 스스로 배제시키는 거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제 그 비중 조절을 하지 않고 이제 계속해서 그냥 매수만 고려하고 사놓고 기다리는 선택만 하는데 이게 사실은 제일 안 좋은 습관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관망하거나 손절하는 것만 반복을 하면 안 된다. 맞습니다. 항상 현금의 실탄이 준비돼 있어서 관망하거나 손절하거나와 다른 또는 추가 매수를 하거나 아니면 다른 종목을 찾거나 하는 노력이 병행이 돼야 된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 기회는 사실 현금을 갖고 있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네. 그러니까 처음부터 주식 투자를 시작할 때 늘 저희 채널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무리 위험 자산 안에서 분산 투자를 한들 분산 효과라고 하는 거는 기업에 나타나는 고유 위험만 분산이 가능한 거지 시장에 나타나는 모든 위험 자산에 영향을 주는 이벤트는 분산할 수 없으니 전략적 자산 배분인 먼저 예금과 채권을 얼마나 할 거고 주식을 얼마나 할 건지를 먼저 나눠라. 이런 이야기가 지금 기획자님이 얘기해 주시는 내용에도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럴 때 현금이 있어야 이렇게 싸진 하이닉스를 살 텐데. 그죠? 예. 뭐 250 이상에서 들어갔으면 살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안타까운 상황이다. 그동안 반도체 랠리가 있었는데 거기에 소외됐던 2차 전지주가 좀 반등을 했고 3분기 말 전기차 성수기와 ESS 설치 확대에 따른 리튬 가격 반등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 시점에서 2차 전지 섹터 요거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2차 전지 섹터도 사실 뭐 산업의 성장 가능성이나 이런 부분으로 좋게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증시의 조울증이 조금은 진정이 돼야 기회를 좀 엿볼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조울증이라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조울증이었는데 이제 계속 그냥 우울증으로 가는 것 같기도 하고 요즘 이제 힘이 빠져가지고 저희가 지금 웃으면서 얘기는 하지만 이게 웃을 일은 아니고 마음 아파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고 실제 지금 개인 투자자들 중에서 이 반도체 빅2 기업에 소위 말하는 그 속된 표현으로 이게 물렸다라고 하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이런 고민 상담을 원하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뭐 고민 상담한다고 뭐 해결책이 있는 건 아닌데 아까 우리 기획자님이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투자를 하시더라도 항상 그 우리가 어떤 걸 하더라도 항상 그 출구를 좀 만들어 놓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관망을 하든 정말 추가 매수를 하든 다른 섹터를 찾든 아니면 손절을 하든 뭔가 이렇게 다양한 가능성을 갖고 해야 되는데 현금이 너무 없게 되면은 이런 다양한 가능성을 못 하게 된다라는 점을 기억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타이거 반도체 탑 10과 같은 이런 거 많잖아요, 되게. 그죠? 네. 가장 뭐 잘 알려져 있는 게 반도체와 반도체 소부장 기업에 투자하는 ETF 중에는 타이거 반도체 탑 10 뭐 이런 게 대표적이긴 한데 이런 반도체 ETF에 투자하는 거 지금 같은 상황은 이제 조정을 좀 세게 받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이렇게 뭔가 새롭게 투자를 시작하려고 하는 분들한테 이런 ETF들 어떻게 권할 만한가요? 어떤가요? 네, 지금 상황에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등이 나온다면 사실은 반도체 대표주들에서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의 굉장히 저평가되는 기업들도 많기 때문에 이런 상품들은 사실 한국 증시를 믿는다면 혹은 증시 반등 나오는 타이밍이 있다면 굉장히 좋은 상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반등이 나오더라도 뭐 당장 반등이 나온다라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나온다면은 이 어쨌든 반도체의 주도주들이 반등이 먼저 나올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ETF들은 좀 투자할 만하다 이런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직장인들이 평균적으로 한 달에 저축하는 금액이 월 50만 원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게 평균이기 때문에 사실 숫자의 의미는 좀 없을 수 있는데 사실 그렇죠. 사회초년생들 50만 원 저축하기 빠듯한데 이 금액으로 목돈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우리 기획자님이 또 개인 투자자로서 또 많은 인터뷰를 통해서 지금 어디에 투자하는 게 좋을까? 어떤 상품을 투자하는 게 좋을까? 어떤 게 좋겠습니까? 사실 이런 걸 적립식 투자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적립식 투자. 어차피 뭐 적립식 투자밖에 못 하잖아요. 우리 직장인들이 일시금으로 하긴 어렵고. 지금 같은 시장 상황을 보면은 사실 타이거 미국 S&P 500 같은 사실 미국의 지수 투자가 그나마 가장 안정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한국뿐만 아니라 뭐 미국이나 일본도 지난주에 보면 전부 메모리 기업들이 다 주가가 굉장히 안 좋았었는데 네네. 미국 증시를 보면 이제 애플 같은 기업들, 다른 기업들은 또 다시 신고가를 만들고 이제 시가총액도 엔비디아에서 다른 걸로 바뀌고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수의 변동성은 상대적으로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미국의 S&P 500이 제일 안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립식 투자를 한다면 그게 막 인생을 바꾸는 투자를 하겠다. 단기간에 이런 마음이 아니라면 미국의 지수 투자가 굉장히 좋은 상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목돈이 1억 있는 직장인들 그러니까 뭐 사실 1억 정도는 모은 직장인들이 많아요. 그래서 1억 있는데 이거를 이제 10억으로 좀 키워야 되겠다. 빨리 키워야 되겠다. 누구나 다 꿈꾸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건 뭐 시간의 문제일 수는 있겠지만 과거 S&P 500이나 나스닥의 평균적인 연평균 성장률을 놓고 봤을 때는 뭐 7에서 8%, 나스닥 같은 경우는 10%가 좀 넘기 때문에 이 1억을 10억으로 만들고 싶다. 그러면 투자 포트폴리오를 짠다면 기획자님은 어떤 포트폴리오를 좀 권해주고 싶으신가요? 지금 대표님이 말씀하신 미국 지수 투자를 장기간으로 할 수 있다. 가능하다 그러면 사실 그게 좋은 방법이고 내가 조금 더 에너지를 써서 아이디어를 발휘해서 투자를 하겠다. 이게 사실 뭐 5배, 10배 가는 산업이나 종목을 찾겠다는 거잖아요. 네네. 거기에는 사실은 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의 반도체 위주의 어떤 이런 주가 흐름을 갖고는 조금 그렇게 갑자기 급성장은 좀 어렵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반도체 말고 과거에 이제 단기간에 5배, 10배 10배. 이렇게 갔던 산업이나 기업들의 특징을 보면 저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네네네. 첫 번째는 미래의 전망 가능성만을 놓고 미래의 매출과 성장성을 가지고 주가에 반영되는 경우예요. 예를 들면은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과거에는 바이오주들이 이제 임상을 앞두고 있다. 네, 있다든가. 그러면 엄청나게 급등을 하게 됐고 로봇주도 사실은 매출이 그런 없는 거고. 상태에서 갔었고 스페이스X가 뭐 지금은 좀 그렇지만은 뭐 상장 전에 엄청 기대를 그런 것도 그런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렇게 있어서 그런 기대감이 완전히 이쪽에 주목을 받았을 때 단기간에 5배, 10배를 가는 케이스가 있었고 두 번째 케이스는 이제 기존의 시스템이나 장비들이 더 이상 그거를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서 다 바꿔야 되는 경우였어요. 예를 들면 조선주들이 그랬었죠. 다 배를 바꿔야 되는 상황이고 고쳐야 되는 상황이고 그런 걸 소위 뭐 빅사이클이라고 하죠. 네네. 그런 것들이 이제 반도체도 역시 마찬가지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기존에 있었던 산업들이 이제 미래를 준비하면서 전부 다 바꿔야 되는 케이스가 있을 때는 실적이랑 같이 동반 성장을 해서 5배, 10배가 가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앞서 말했던 산업들은 전부 한 바퀴를 돌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러면 이제 다음 섹터는 지금도 잘 되고 있는데 더 잘 되고 있는 곳을 찾기보다는 기존에 있었던 시스템이 감당하지 못해서 새로운 걸 바꿔야 돼. 혹은 이게
진짜 미래가 와서 주목도를 받아야 되라는 산업이나 종목들을 새로 발굴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기획자님 보시기에는 텐베거라고 하죠. 우리가 흔히 네. 이렇게 갑자기 단기간에 뭐 한 5배, 10배 이렇게 갈 수 있는 거는 반도체 주도주들이 다시 반등이 나오면 물론 상승이 갈 수 있지만 사실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막 5배, 10배를 말하기는 좀 어려운 수준이고 이미 반도체라는 게 삼전하이닉스만 해도 1년 전에 비해서는 많이 떨어졌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4-5배 이상 가격이 올라와 있는 상태니까 그러면 그걸 뺀다 그러면은 뭐 예를 들면 가장 요즘 많이 하는 전력 인프라 또는 로봇 뭐 휴머노이드 로봇 피지컬 AI 쪽 그다음에 바이오 요 세 섹터 중에 어느 섹터가 가장 그래도 다음번 이 반도체 다음번에 텐베거가 나올 수 있는 그래도 가능성이 기획자님 보시기엔 높은 섹터다. 어떤 거를 뭐 이 세 섹터가 솔직히 다 네. 그런 거긴 한데 예. 기획자님이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새로운 텐베거가 나온다면 그거는 이제 전력주나 아니면 반도체 중에서 그 소부장 기업이라고 하죠. 이런 기업들에서 나오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런데 아무리 안 좋은 증시 상황 속에서도 바이오주는 개별주들은 텐베거가 종종 나왔었거든요. 그거는 이제 뭐 산업 섹터의 문제가 아니라 그 기업이 어떤 뭐 좀 하여튼 뉴스가 나오거나 이러면은 그렇게 맞습니다. 되니까 네. 그거는 섹터의 문제가 아니라 그 바이오 기업의 문제. 네네. 그래서 이거는 근데 무조건 시장에서 좋다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이 공부를 하거나 개인의 성향이랑도 조금 연관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모든 산업의 모든 미래를 깊이 있게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사실은 직장인들한테는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중에서 내가 좀 잘 읽힌다, 잘 이해가 된다 하면은 그쪽을 좀 파보는 게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네네. 지금 얘기해 주셨던 오늘 얘기 내용 중에서 나왔던 얘기 말고 이 밖에 좀 주목해 볼 만한 투자 아이디어가 있다면 우리 권호태 기획자님도 나름 개인적인 전업 투자자시니까 전업 투자자의 뭐 여태까지 인터뷰했던 내용 말고 네. 본인의 어떤 투자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 오늘 얘기 나왔던 거 말고 좀 새로운 투자 아이디어가 있다면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이거는 진짜 농담으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예전에 김경필 대표님께서 저축을 방해하는 오적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맞아요. 저는 지금은 일단 그걸 한번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투자 기회라고 할 수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금을 최대한 확보해 놓으려면 내가 투자 활동을 하려면 내가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저축을 충분히 더 좋은 방법으로 해야 된다라는 걸 우선은 좀 네네네. 다시 한번 상기시켜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저도 지금 하락장에 굉장히 힘들거든요. 작가분들도 사실 굉장히 좀 쉽지 않은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네네. 그래서 요새 하고 있는 거는 아이디어 수집보다는 내가 뭘 잘못했지? 그러니까 내가 잘못을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피해를 어떻게 하면 더 줄일 수 있었을까 네네. 하는 거를 정리하는 과정을 하고 있고 세 번째로는 이제는 투자 아이디어인데 이거는 제가 아까 반등이 나온다면 반도체나 반도체 소부장이 나올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네네.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럼 그때부터는 이제 어떤 게 제일 많이 갈까를 좀 많이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뭉뚱그려서 반도체 소부장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전공정, 후공정, 패키징 혹은 수율 관리하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걸 보면 이제 기사들을 보면은 이게 글로벌 시장의 몇 프로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기사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네네. 공시로 내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내일 바뀌고 공식적으로 조사를 했던 게 아니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 전화를 해보기도 합니다. 이거 진짜예요? 이런 기사가 있고 이런 글이 있는데 진짜 한 80%뭐 혹은 50% 이상 차지하고 있나요? 그래서 통화도 해보고, 그러니까 가장 저평가를 받고 있거나 혹은 주목을 받으면 가장 상승 탄력이 높을 기업들을 우선순위를 선별하는 작업들을 조금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던 건데 이거는 뭐 지극히 개인적인 거지만 주파수 경매가 끝나기 때문에 미국에서 이제 주파수 경매가 끝나고 이제 다 그냥 미국에 있는 기업들로 할 거야라고 해버리면 사실 투자 기회가 없는 건데 네. 이미 삼성전자에서 이제 뭐 미국의 통신 기업에다가 이제 납품을 했었던 사례들도 있다 보니까 투자 계획에서 이쪽이 있다 그러면 한국에서 연관 있는 기업들을 좀 찾으려고 그 사례들을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좀 새로운 어떤 투자 아이디어가 될 만한 섹터가 있는지를 찾는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제가 끝으로 뭐 굉장히 지극히 개인적인 질문 하나 좀 드리려고 하는데 아마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우리 구독자분들은 관심이 있지 않을까. 최근에 이제 이런 고민 사연을 많이 듣고 있어요. 직장인인데 네. 5억 6억을 하이닉스를 샀다. 뭐 한 3개월 전만 해도 그랬다 그러면 어우 진짜 축하드립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을 텐데 요즘 그런 얘기를 한다 그러면 덜컥 겁이 난단 말이에요. 거의 뭐 5억 6억 또 어떤 분은 뭐 보도에 나왔지만 직장인인데 8억 5천짜리 아파트를 팔아가지고 그중에 4억 5천을 하이닉스를 샀다.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근데 얼마 전에 최태원 회장께서 뭐 얘기를 하고 자꾸 사팔사팔 하지 말고 그냥 갖고 있어라 이렇게 얘기는 했는데 이분들이 대부분 다 260에 52위 위에서 샀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지금 현재 장이 열리고 있는 지금 현재 기준으로 하이닉스가 지금 170만 원대인데 그렇게 되면 이게 거의 한 40% 정도 떨어진 거란 말이에요. 40% 좀 안 되긴 하는데 그러면 한 3분의 1 정도는 무조건 날아간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5억 6억을 갖고 있다 그러면 거의 한 2억이 손실인데 이런 직장인들이 나는 그냥 어쩌다 한 명일 줄 알았는데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이런 고민을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고민을 물어보면 이거 뭐 미래를 누가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이런 고민을 물어볼 정도의 사람이면은 사실 그 사람은 투자를 이렇게 안 했었으면 좋았을 사람인데 작가님에게 기획자님에게 이런 고민 뭐 조카가 동생이 나 이래 지금 어떻게 하면 좋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물론 내가 답이 없다는 거는 뭐 내가 어떻게 해줄 수 있다 없다는 건 그분도 잘 알았지만 그래도 지푸라기라도 짚는 심정으로 물어보는 거란 말이에요. 아마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는 그런 분들이 많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반도체 특히 하이닉스가 더 많이 급등했었으니까 250 위에서 사신 직장인 투자자분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개인 투자자분들 혹은 주식을 기존에 잘하던 분들도 지금 같은 위기가 생기면은 그런 질문을 누군가한테 물어보곤 합니다. 누가 저한테 그렇게 여쭤보면은 저는 둘 중에 하나로 대답을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마음이 감당 가능한 정도의 현금을 확보해 두거나 아니면 이 그 투자가 손절을 하라는 거죠? 일부분이라도 일부를 손절해라. 그러니까 이 정도면 그래도 내가 손실 감내한 부분이야. 예를 들면은 지금 내가 그냥 학습했다 생각하고 이거는 그냥 손실로 처리할 수 있어. 이렇게. 맞습니다. 그런 정도. 그렇죠. 왜냐하면 그 정도의 고민을 한다는 거는 이제 그게 대출을 받아서 쓰는 경우면 이제 갚아야 될 돈도 있는 거고. 그렇죠. 아니면 생활비가 빵인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괴로운 상황이 되면 될수록 이제 정상적인 투자 판단이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최소한 내가 숨 쉴 수 있는 정도의 투자 금액으로 일단 줄이거나 혹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거예요. 그렇게 줄이는 선택을 할 수 있으면 이제 가만히 둘 건지 그 돈으로 복수전을 할 건지 선택을 해라. 근데 복수전을 한다는 선택을 할 거면 지금처럼 하면 안 된다. 그렇게 대답을 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우리 코스피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이번에 말고 그러니까 2026년 5월 말이 아마 개인 투자자 지분이 가장 많이 들어갔던 그 어떤 시점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거 빼고 앞에 역사적으로 20년간 가장 많이 개인 투자자들이 돈을 넣었던 곳 세 곳이 다 투자 고점 이후 1년간 마이너스였거든요. 근데 이 세 지점을 제가 다 찾아보니까 세 지점 다 공통적으로 어쨌든 정말 고점에서 샀었다고 해도 30개월 후에는 다 그 지점을 회복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좀 이 말씀 들으신 분들은 좀 실망하셨을 수는 있어요. 30개월이라니. 아니 30개월이라니. 그럼 2년 6개월인데 그러나 고점 같은 경우는 여태까지 코스피는 한 30개월 고점에서 들어간 경우는 회복 기간까지 30개월 걸렸더라고요. 자, 그러나 거꾸로 얘기하면 30개월이라는 게 2년 6개월인데 여러분들 투자하시면서 뭐 2년 6개월 하고 안 하려고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면에서 좀 생각을 해보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은 또 우리가 또 너무나 다행인 게 이게 무슨 수급의 문제 때문에 꼬여 있는 거지 뭐 실적이나 지금 이 기업의 밸류의 문제가 된 건 전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조금 희망을 가지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요 직장인입니다만 주식으로 더 봅니다라는 요 책을 기획하시고 요 3인의 주식 계좌 성장 기록을 가지고 이 책을 만드신 우리 기획자님 오셨는데 마지막으로 요 책 어떤 분들이 좀 보면 좋을지 책 홍보 간단하게 좀 해주시죠. 이 책에는 어떻게 매수를 하시고 어떻게 매도를 하세요 이런 방법론적인 거를 기술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분들도 똑같이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괴로워하고 기뻐하고 이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떻게 성장을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적혀 있거든요. 저는 기획을 하면서 주식시장 꼴도 보기 싫은데 자꾸 머릿속에 주식이라는 키워드가 떠돌아다닐 때 이것도 저것도 못하고 있는데 주식 생각이 자꾸 날 때 그때 보면은 좋은 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기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뭐 말 그대로 재미있게 볼 수 있는 책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썼기 때문에 심적인 여유가 생기신다면 한 번쯤 재미있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해진 월급, 기약 없는 보너스의 삶을 모두 맡기는 대신에 자기의 손으로 수익의 한계를 허물기를 결심한 차트 앞에서 고군분투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쓴 책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오늘 직장인입니다만 주식으로 더 법니다라는 책을 기획하시고 또 월급쟁이 투자자 3인의 계좌 성공 보고서를 이렇게 책으로 만드신 우리 권호태 기획자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